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에 논문을 냈던 보호색의 진화에 대한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기반 연구들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이 연구하고 있는 메인 연구 주제는 동물의 색채의 진화, 특히 동물의 색채의 기능과 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색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한 기능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체온 조절을 위해 동물들은 색채를 진화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수컷에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이런 성적機能로서 색채가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대다수의 동물들, 인간들은 현재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뭐 거의 다 인류의 포식자들은 대부분 우리 조상님들이 다 멸종시키셨죠. 근데 대다수의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포식자가 존재하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1차적인 방어 수단으로 바로 색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를 피하는 거는 색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식자를 유하기 위한 반포식 기능을 가지는 색채들은 크게 나눴을 때 이러한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에는 자신의 몸을 숨김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케어플라지, 그리고 두 번째에는 특히 독이 있는 동물들은 자신의 독성을 포식자에게 광고하기 위한 경고색들, 어퍼세마티즘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독이 없더라도 혹은 독이 있는 애들끼리 서로 모방하여 닮아가는 형질을 가지는 이런 의태, 미미크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처음 잠깐 얘기할 거는 캐모플라지인데요. 자연에서 많은 동물들은 굉장히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숨기고 있는데요.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잠깐 보여드렸던 요 나무에는 사실 3마리의 나방이 숨어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무 껍질에 있는 나방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자연에서 위장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위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위장에는 형태뿐이 아니라 행동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동영상에 보이는 나방 같은 경우에는 줄구는 무늬 가지 나방이라는 나방인데 형태는 나무 껍질을 닮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무 껍질에 가서 앉은 이후에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위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뭐 나무 껍질에 앉은 이후에 뭐 펄럭펄럭거리면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 나서죠. 이미 형태만으로 위장에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행동으로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위장을 더욱더 강화시키죠. 즉 기본적으로 많은 위장을 하는 동물들은 이러한 형태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기작을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전략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위장이 실패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실패할 확률 역시 존재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위장을 실패한 동물들은 뭐 도주하거나 잡히면 뭐 잡아먹힙니다. 그게 일상적인데 몇몇 동물들은 자신의 위장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2차적인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세컨더리 디펜스라고 부릅니다. 2차 방어 전략, 특히 곤충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방어 전략의 대표적인 예는 평상시에는 위장을 하고 있다가 포식자가 가까이 오거나 공격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던 그런 화려한 색깔을 갑자기 확 펼치면서 보여줘가지고 포식자를 놀라게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다이마틱 디스플레이 혹은 뭐 스타틀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국내에서 뭐 농업에 큰 해충으로 작동하고 있는 꽃매미가 대표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나는 위장을 하고 있는 덧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공격을 당하면 갑자기 날개를 척 펼치면서 숨겨져 있던 화려한 속날개를 드러냅니다. 이런 행동들을 다이마틱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러한 숨겨진 색채 신호에 대해 기능과 진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런 2차 방어 전략들, 다이마틱 디스플레이 같은 2차 방어 전략들은 일종의 보험 전략들이라서 사실은 있으면 굉장히 뭐 없는 것보다 좋은 전략입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고요. 보험도 뭐 우리의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이런 2차 방어 전략들은 몇몇 제한적인 종에서만 발견되고요. 모든 종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2차 방어 전략의 진화에 그 종간 다양성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들이 이러한 2차 방어 전략의 종간 다양성을 형성했는지
그것들을 처음에 연구해 봤고요. 가설 중에 하나는 이런 2차 방어 전략, 특히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라는 이런 방어 전략을 지닌 곤충들이 상대적으로 좀 큰 크기의 종에서만 진화하지 않았냐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가설의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위장을 하고 있으면 자신을 숨겨야 되는데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큰 것들이 좀 발견하기 좋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위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종일수록 2차 방어 전략에 대한 선택압이 높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는 갑자기 날개를 펼침으로써 포식자를 놀라게 해야 되는데 손톱만한 나비가 날개를 펼치는 것보다 손바닥만한 나비가 날개를 탁 펼치는 게 당연히 좀 더 위협적일 거라고,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효율성의 측면에서 몸 크기가 큰 종에서 진화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런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를 보인다고 인터넷에 알려진 종들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시도해 봤고요. 처음에 연구했던 분류군은 에레비다라고 하는 태극나방과의 나방들이에요. 연구를 했던 이 나방 패밀리를 연구했던 이유는 단순한데 첫 번째로 이 나방 패밀리 내에서 이렇게 히든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많았고 두 번째 종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할 때에는 이 종들의 계통관계를 고려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계통적으로 근형관계에 있는 종들은 그냥 계통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형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침팬지처럼. 그래서 이 계통관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종간 차이를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태극나방과에 대한 종 수준에서의 굉장히 좋은 계통수가 밝혀져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목적을 했던 거는 과연 이런 히든 시그널을 가진 종들이 그렇지 않은 종들에 비해서 좀 더 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종, 크냐, 작냐, 그거를 기본적으로 물어봤고요.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시면 그림에서 파란색이 히든 시그널을 가진 종들이고요. 나머지 두 색이 경고색이나 위장색을 가지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계통수 내에서의 관계를 입힌 거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정리하면은 실제로 히든 시그널을 가진 종들이 그렇지 않은 종들에 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몸 크기가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런 히든 시그널의 존재와 몸 크기, 특히 큰 몸 크기는 진화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진화적인 관계가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두 가지 가정이 성립하면은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실제로 몸 크기가 증가할수록 캐모플라지, 위장하고 있는 개체의 위장 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되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실험할 것도 없이 기존 연구에서 위장하는 생물들이 몸이 커지면 좀 위장률이 떨어지더라 라는 기존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정은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라는 전략이 실제로 몸 크기가 큰 나방에서 큰 피식자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 이 가정까지 성립을 하면은 실제로 몸 크기가 큰 종에서 선택적으로 2차 방어 전략이 진화한 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몸 크기를 가지는 나방을 만들어 봤고요. 이를 위해서 공대 학생과 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를 하는 로봇 나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똘똘한 공대 학생이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저는 이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단순한 로봇이에요. 핸드폰으로 클릭하면은 날개를 쫙 펼 수 있는. 그리고 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미럼이라는 이런 먹이를 갖다 놓고 새들을 유인한 다음에 새들이 이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로봇 나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야상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실험은 캐나다에 수행을 했고요. 그 당시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요 남은 상자 안에 온갖 로봇 메커니즘, 배터리, 보드, 블루투스 메커니즘이 다 숨어 있고요. 남은 상자 위에는 이렇게 로봇만 딱 있고요. 새들이 저 상자에 설치된 미럼을 먹으려고 오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이고요. 그랬을 때 새들의 반응을 통해서 즉 미럼의 생존율을 통해서 실제로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라는 전략 자체가 몸 크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몸 크기는 두 가지 트리트먼트, 작고 큰 거, 그리고 요 숨겨져 있는 색채가 화려한 것과 화려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총 4개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실제로 몸 크기가 크고 좀 화려한 송달개색을 가지는 피식자들에서 서바이벌십, 밀웜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런 다이메틱 디스플레이 전략은 선택적으로 몸 크기가 큰 종에서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좀 전에 소개드린 연구에서는 LA비대라는 태극다방과라는 과에서 실제로 몸 크기와 히든 시그널이 공존을 했다는 걸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런 관계는 태극다방과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이멘트 디스플레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다수의 다른 분류군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곤충에서 다이멘트 디스플레이가 알려진 몇몇 분류군들, 메뚜기목, 사마귀과, 대벌레과, 그리고 두 종의 대형 나방과, 누에 나방과고요. 박학식과예요. 이 5과에서도 실제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지 비교를 해봤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총 5개의 연구했던 곤충 분류군 중에서 박학식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분류군 모두에서 실제로 몸 크기가 큰 종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런 히든 시그널이 지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곤충 분류군 전반적으로 히든 시그널들은 좀 몸 크기가 큰 종에서만 선택적으로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히든 시그널의 기능으로 첫 번째로 다이나믹 디스플레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히든 시그널이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은 바로 플래시 디스플레이입니다. 말은 비슷한데 보호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메커니즘인데 다이나믹 디스플레이가 표시자를 놀라게 하거나 이런 경고성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면 플래시 디스플레이는 표시자를 일종의 속이는 디셉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뚜기인데요. 메뚜기들은 평상시에 위장을 하고 있다가 도주할 때에만, 날아갈 때에만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내려앉으면은 날개를 접고 다시 위장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플래시 디스플레이가 자신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은 포식자들이 날아가는 메뚜기를 보고서 쟤는 빨간색이구나 라고 빨간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얘가 다시 위장색이 된 이후에도 난 빨간색 날아가는 걸 봤으니까 빨간색을 주변에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빨간색을 찾다가 결국에 얘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식자를 속이는 이런 전략이 플랫 디스플레이고요. 1974년도에 에드문드란 곤충학자가 최초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최초로 했던 연구는 이 플래시 디스플레이의 메커니즘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된 바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런 디셉션이 정말 작동하는지를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 포닥 지도 교수님이 프로그래밍을 잘하시는 분이라 부탁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요. 이 프로그래밍 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배경이 있으면은 이렇게 네모난 이런 먹이가 있고요. 도주할 때만 화려한 색을 보이고 도주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위장색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도주한 색에 따라 가지고 위장되어 있는 숨겨 있는 이 먹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찾는지를 체크해 봤고요. 사람을 포식자로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을 좀 익히게 한 다음에 실제로 플래시 디스플레이로 도주하는 먹이와 평상시에 위장색으로 도주하는 먹이가 존재할 때 이 둘의 생존율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플래시 디스플레이, 도주할 때만 이렇게 빨간색이나 화려한 색을 보이는 먹이들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위장색으로 도주하는 피식자보다 좀 더 생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생존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도주한 이후에 다시 자리에 앉은 먹이를 찾을 때 사람들이 빨간색을 봤으면 좀 더 일찍 포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빨간색은 워낙 즉 플래시 디스플레이에 가지는 빨간색 같은 색깔은 워낙 눈에 띄는 색깔이기 때문에 도전 이후에 찾을 때도 굉장히 빨리 찾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적 봤을 때 없으니까 여기 없구나 라고 다른 곳을 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디셉션이 작동했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후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럼 이 메커니즘이 실제 자연 포식자를 상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자연 포식자이기도 하고요. 연구하기 좀 편리한 조류인 병아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병아리도 이런 디셉션의 속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시스템 내에서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보이면서 도주하는 먹이를 덩어리가 쫓아가서 사냥했을 때 실제로 얘네들이 잘 못 찾는지를 똑같이 검증해 봤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 사람과 유사하게 위장색으로 도주하는 먹이보다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보이면서 도주하는 먹이의 생존율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든 시그널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든 플래시 디스플레이든 얘네들이 다 히든 시그널들은 좀 화려한 색들이 많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 근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는 경고색, 실제로 독이 있는 개체들이 포식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채와 굉장히 유사한 색채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로 이런 유사성에는 진화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부분들은 포식자들이 경고색을 회피하는 이유는 한번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색을 가진 애들을 동시에 피하게 되는데 포식자들이 만약에 경고색에 대해서 얘네들은 먹으면 안 되는 색이라는 걸 학습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플래시 디스플레이나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회피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즉 경고색을 가지는 개체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득이 얘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경고색에 대한 학습한 포식자와 그렇지 않은 포식자를 비교했을 때 경고색을 학습한 포식자는 다이마틱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먹이나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먹이 둘 다 좀 더 높은 확률로 회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런 히든 시그널을 가진 애들은 포식자가 경고색을 회피하도록 학습을 하면은 이게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봤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포식자들이 경고색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회피할 거라 예상을 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자연 선택에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얘네가 시기적으로 늦게 나오면은 포식자들이 얘네를 통해서 회피 학습을 먼저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 얘네한테 생존에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즉 기본적으로 히든 시그널을 가진 애들이 좀 더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출현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세계 대륙은 아니죠. 뭐 국가인데 세계 국가의 나비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영국은 이 부분에 헐트포드샤이어라는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명 이름을 가진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요. 이 동네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방들을 밤마다 이렇게 채집을 하고요. 그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왔어요. 그리고 그 채집 결과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나방들이 어떤 시기에 뭐가 언제 나오고 그리고 그것들이 데이터가 십몇 년간 축적된 게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미국에서는 그 오레곤 대학에 은퇴하신 곤충학자 분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지리산에 롱텀 모니터링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1인 시그널을 가진 종들이 좀 더 다른 종들에 비해서 출현 시기가 늦는지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위장이나 경고색을 가진 종보다 히든 시그널을 가진 종들이 이 그래프에서의 Y축은 상대적인 풍부도고요. 즉 기본적으로 이 전략을 보이는 개체가 전체 종중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고요. X축은 5월부터 10월까지예요. 그랬을 때 위장이나 경고색 개체들은 뭐 달에 상관없이 꾸준히 많습니다. 하지만 히든 시그널을 가진 개체들은 특이적으로 7월 이후에 풍부도가 높아지는 걸 체크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 결과는 이런 히든 시그널을 가진 종들이 아마도 이런 좀 더 늦은 출현 시기를 가지는 데 있어서 그 진화적인 이점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진화적인 이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좀 더 포식자 학습에 일어난 개체들, 포식자의 경고색 회피 학습이 일어난 이후에 출현하게 되면은 생존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사실은 사이언스 논문 얘기입니다. 자, 그 진화생물학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었던 이런 미스터리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연에서 위장색을 가지는 위장색은 많은 종에서의 이제 조상 형질이에요. 즉 자연에는 위장색이 즉 포스트로부터 숨는 형질이 먼저 진화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장색이 가득한 세계에서 갑자기 경고색을 가지는 개체가 출현하게 되면은 이 위장색만 경험하던 포식자들은 경고색의 의미를 학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 경고색을 가지는 개체들은 위장색을 가지는 개체에 비해서 눈에 잘 띕니다. 이 디텍터빌리티에 코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포식자들에 의해서 생존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즉 최초의 경고색을 가지는 뮤턴트들, 돌연변이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퍼지게 되는지 요것들이 진화생물학에서 잘 설명하지 못했던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현상을 최초로 인지한 거는 1930년도에 피셔가 이 본인의 책에서 이걸 언급을 했어요. 피셔가 언급한 거는 정확하게 경고색을 가지는 개체는 아니지만 독을 가진 개체들, 맛이 없는 개체들이 최초의 맛이 없는 돌연변이가 출현을 했을 때 아직 포식자들이 이거에 대한 학습을 못했을 텐데 얘네들이 어떻게 퍼졌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이런 최초의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모조리 네이처에 실렸어요. 제가 봐도 좀 과도한데 그때 분위기를 탔던 것 같아요. 여튼 생태계에서 경고색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의 초기 진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제긴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실험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연구가 스탑됐고요. 그 이후에 실제 자연에서 생명체에서의 초기 진화, 경고색의 초기 진화에 대한 증거들은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를 좀 수행을 해봤고요. 특히나 저희가 양서류를 목표로 삼았던 거는 경고색의 초기 진화도 초기 진화지만 양서류들은 이렇게 많은 양서류들은 보호색의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장하고 있는 애들, 경고색 가진 애들, 그리고 숨겨진 색채, 우리나라의 무단개구리가 대표적인데요. 등은 위장색이지만 배는 경고색을 가진 이런 개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색채는 총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렇게 배 전체가 경고색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FV라고 명명했어요. Fully Conspicuous Vector고요. 종종 배 전체가 아니라 몸에 보이지 않는 히든 시그널인데 몸의 일부분만 예를 들어 뭐 이런 그 플랭크라던가 아니면 배 전체가 아닌 몸에 숨겨져 있는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이런 시그널을 가진 애들도 있었어요. 얘를 PV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양서류에서 얘네들의 이 보호색들의 진화적인 변화 양상을 한번 추적을 해봤고요. 특히나 처음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 FV라는 숨겨진 신호의 진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숨겨진 신호의 진화에 대한 가설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위장색에서 경고색이 진화했고 하지만 경고색은 눈에 너무 잘 띄기 때문에 그 포식자에게 너무 잘 눈에 띄는 코스트가 심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FV 신호가 진화했다는 코스트 오프셋 모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위장색에서 경고색 진화 과정에서 그런 FV라는 그런 그 전략은 경고색이 가지는 이런 좀 눈에 잘 띄는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 단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설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양서류들의 사진을 통해서 삭제 분석을 해봤고요. 전 세계 양서류는 현재까지 알려진 건 한 8,600종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이미지를 통해서 이 숨겨진 신호의 존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종들은 한 1,106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각각의 종들을 위장색을 가지는 종, 경고색을 가지는 종, FV 시그널을 가지는 종, PV 시그널을 가지는 종, 그리고 원래 양서류에서 다양성이 있는 개체가 많은데 다양성은 한 종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는 건데 종종 어떤 종들은 위장색 형태와 경고색 형태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애들을 폴리모픽하다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종들을 이 5가지 전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통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개통 내에서 이 형질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무시할게요. 메인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각각의 원들은 각각의 색채 전략들이에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위장색에서 PV 전략으로 진화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화살표에 있는 숫자와 화살표의 두께는 이 변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냐와 비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양서류에서의 조상형질은 위장색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요 해석이 조금 복잡한데 메인 결과만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장색에서 경고색으로의 다이렉트한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고색의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중간에 뭔가 거쳐가는 루트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 그럼 경고색의 진화에서 가장 주요 루트가 어디냐? 바로 요 FV 시그널, 이 숨겨진 신호를 가진 전략을 통해서 가는 루트가 경고색의 진화에서 가장 주요한 루트가 되겠습니다. 폴리머픽을 통한 루트가 있긴 한데 위장색에서 폴리머픽으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는 아마도 위장색에서 경고색으로의 진화가 아마도 이런 FV 신호를 통해서 주요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에서 다른 확인된 사실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우선은 위장색과 경고색은 좀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한번 위장색으로 진화를 하면은 다른 형질로 잘 못 변한다는 거예요. 경고색도 마찬가지로 한번 경고색으로 진화하고 나면은 다른 형질로 바뀌는 것보다 그냥 경고색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위장색과 경고색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양성. 이 다양성은 경고색에서 다시 위장색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경고색에서의 위장색으로의 변화도 다이렉트하게 변하지 않고 일종의 폴리머픽한 상태를 거쳐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신호 중에서 이렇게 몸 배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있는 이런 몸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이런 숨겨진 신호들은 위장색과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요. 화살표가 제일 두껍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세컨더리 디펜스, 위장하고 있는 개체들이 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세컨더리 디펜스로 진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서류 중에서 한 1100종 중에서 저희가 분석한 1100종 중에서 한 330종 정도는 얘네들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가 알려지는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에 독성 데이터를 입혀봤고요. 그래서 독을 모르는 애들은 우선 무시하시고요. 독이 있는 애들만 봤을 때 우선은 종수만 비교를 해봐도 우선은 경고색이 있거나 FV 신호를 가진 종들은 독이 있는 개체들이 독이 없는 개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런 경고색을 가지는 색채들은 이 밝은 경고색들은 실제로 독성을 정직하게 신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흥미로웠던 거는 위장색을 가진 개체에서도 독성을 가진 개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발견됐어요. 즉 기본적으로 위장색을 가지고 있어도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나라 청개구리도 독이 있습니다. 독이 심하진 않은데 청개구리 만지고 눈 만지면 매우 아픕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좀 발견을 했고요. 독을 포함시킨 이후에 개통수 분석을 했을 때 그래프가 매우 복잡한데요. 우선 위쪽의 5개 그룹은 독이 없는 그룹이고요. 아까 똑같은 5개 그룹이에요. 밑쪽의 5개 그룹은 독이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메인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 독이 없는 그룹에서 있는 그룹으로의 진화, 즉 독성의 진화는 모든 색채에서 가능했고요. 밑으로 가는 화살표가 모든 그룹에 다 있죠. 경고색, 일반적인 경고색은 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려한 색과 독성의 조합을 어퍼세마티즘이라 부르는데 얘입니다. 근데 얘의 진화는 주로 이 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즉 기본적으로 독성을 포함해서 분석했을 때 요 경고색의 진화에 일종의 FV 형태가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대다수의 형질에서 독성이 진화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독성이 진화하는 것보다 독성을 잃는 것보다 독성이 진화하는 게 좀 더 선호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밑으로 가는 화살표가 좀 더 굵습니다. 다만 위장색일 때에는 독성을 얻는 것보다
독성을 잃는 경향성이 좀 더 강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인 결과고요. 사이언스의 논문을 냈을 때 리뷰어들이 좋아했던 부분들을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저희 연구도 완벽하지 않고요. 약점들이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점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 양서류들을 분류할 때 사람을 통해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든 양서류들을 분류했는데 당연히 사람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통수를 저희가 양서류 개통수를 이미 출판된 개통수를 이용해 왔는데 출판된 양서류 개통수 현생 종 전체에 대한 개통수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제네틱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려진 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통수의 정확도가 불분명했고요. 세 번째, 양서류는 개구리가 있고요. 셀러맨더가 있고요. 그 다음 무족영원이라고 세질리아로 부르는 약간 그 지렁이처럼 생긴 양서류가 있는데 저희는 개구리와 셀러맨더 두 그룹 연구했는데 셀러맨더의 종수가 개구리의 종수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셀러맨더와 개구리가 서로 다른 진화를 했지만 개구리에서의 진화 양상이 전체 엠피비안에서의 진화 양상을 좀 설명하지 않나. 즉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개통수의 정확도에 개통수라는 거는 100% 완벽한 개통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이 각각의 숫자들이 추정된 형질의 전이율입니다. 즉 한 형질에서 다음 형질로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수치인데 수치가 하나만 딱 나와요. 즉 이 수치에 기반한 이 수치의 뒤에 있는 이 수치의 부정확성, uncertainty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계통 내에서 송 내에서의 잦은 변화가 실제로 요 개통수 분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요 송 내에서의 변화가 전체의 결과를 대변하고 좀 저희가 매크로 스케일에서 연구한 건데 좀 대진화적인 양상은 좀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었고요. 어떤 리뷰어들은 PB랑 FV 시그널 얘네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인간이 색채를 분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이 있었는데 이 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치한 것들만 분석했다던가 아니면 그 개구리와 살라맨더를 따로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추정된 전이율의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거 구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을 때 에러가 10%, 20% 우리의 분류에 에러가 있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모든 분석에서 이런 체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결과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이것들이 리뷰어들에게 좀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2차 방어 전략은 2차 방어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점이나 아니면 2차 방어 전략을 가졌을 때 좀 그 전략의 효율적인 이런 쪽에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형태라든가 아니면 피날라지 같은 이런 생태적인 다른 형질과 동질화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히든 시그널들이 위장색에서 경고색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양서류에서는 일종의 중간단계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사진들은 저희 기존 우리 현재 멤버들과 연구를 서포트해준 이런 펀딩 기관들입니다. 감사합니다.